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반지하 사무실의 기묘한 괴담. 친한 지인의 실화입니다. 난 20대 중반 때 서울 변두리의 한 마케팅 업체에서 잠깐 일했었어. 말이 업체고 회사지 직원이라곤 나 포함 달랑 3명이었고, 급여가 많다거나 일이 전문적인 수준도 아니라 뭔가 회사라고 하기엔 상당히 열악한 체계였지. 대표란 사람은 업무 특성상 맨날 어디 외부 미팅이 잡혔다며 사무실에 있는 날은 거의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근무 환경이 아주 최악이었어. 사무실이 반지하에 위치했기 때문인데 솔직히 처음 면접 보고 합격 연락 받았을 때도 그냥 안 가려고 했어. 다른 무엇보다 반지하라는 근무 환경이 너무 싫었거든. 일단 여름이라 가뜩이나 찝찝한데 습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반지하 공간은 별보도 듣도 못한 벌레며 심지어 쥐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깔끔 떠는 내 성격상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 근데 어쩌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다른 곳에서 연락도 없고 그냥 울며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그때 아무리 상황이 궁했어도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었어. 열악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벌어진 내 생애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경험 때문이야. 앞서도 말했지만 사무실엔 직원이 나 포함 3명이었는데 나머지 둘은 여자였어. 나보다 먼저 일을 했으니 선배 격이었지만 서로 일적인 부분 이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냥 딱 업무 시간 끝나면 땡하고 퇴근하는 분위기라 이 사람들하고 친해질 계기랄 것도 것도 없었어. 그냥 비즈니스 음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문제의 사건은 일어난 날, 그늘도 여직원 둘은 일을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어. 나도 뭐 애사심 따위 없었고 오래 다닐 마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직원들 나가면 바로 정리하고 퇴근하곤 했어. 희한하게 그날따라 일과 중에 일을 다 못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입사 후 처음으로 야근이란 걸 하게 됐어. 일종의 잔업이었지. 잔업을 한 지 한 1시간쯤 지났나. 한참 일하다가 몸이 뻐근해서 기지개를 켜고 담배나 한 대 필 겸 사무실엔 나 혼자밖에 없겠다. 나가기도 귀찮아서 사무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하나 꺼내 물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 내가 직접 보진 않아도 내 쪽으로 향하는 시선을 감지하는 거. 아무튼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이상하게 머리가 찌뼛서면서 등골이 서늘한 게 오싹한 거야. 순간적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무심코 그 창문 쪽을 쳐다봤지. 차라리 그때 그 창문 쪽을 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곳을 쳐다보던 난 얼마 후 그대로 기절했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근처 병원이었어. 내가 깨니까 옆에 사장이 서 있었는데 아마 연락을 받고 온 것 같더라. 근데 난 일어나자마자 사장한테 막 따지듯 물어봤지. 도대체 그것들 뭐냐고. 그랬더니 사장이 엄청 당황스러워 하는 게 역력하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날 내가 왜 그 창문을 보고 기절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장한테 따지듯 그것들 뭐냐고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그날 그 망할 놈의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기절하기 직전 상황과 그 뒤 이야기를 설명해 줄게. 시점은 내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창문 쪽을 쳐다봤을 때부터야 정신을 잃기 직전 기억이 딱 그 직후까지였거든. 창문 쪽을 쳐다보는데 뭔가 희끄무레한 동그란 거 2개가 둥둥 떠 있는 거야. 초저녁이고 안에서 보면 사람 발목 정도만 보이는 높이의 창문이라 처음엔 근처 사는 애들이 공놀이를 하다 공을 떨궜나 싶더라고. 근데 샹, 이 2개의 동그란 게 서서히 사람 모습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건 분명 깃발이 선 창백한 피부에 머리는 산발해가지고선 눈에 초점도 없고 입은 해벌레 벌리고는 웃고 있는 두 여직원의 얼굴이었어. 역겹지만 놓고 보면 뭐 엎드리거나 낮은 자세를 취하고 두 사람이 나한테 장난을 쳤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그 공간은 사람 하나 들어가면 그냥 딱 그 자세 그대로 발목 정도만 보일 뿐이지.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아주 비좁은 곳이어서 그 안에서 엎드리거나 심지어 쪼그려 앉는 것조차 불가능해. 더군다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친구들과 난 일적인 것 외엔 사소한 농담조차 나누는 사이도 아니었거니와 더더욱 그런 장난을 칠 이유도 없었지. 그리고 기억을 잃는 와중에도 정확히 기억했던 건 몸통도 없고 얼굴 2개만 딱 그 창문 높이에 맞춰서 둥둥 떠 있었다니까. 재수없고 기묘한 몰골과 웃음을 지으면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그 순간 내가 기절했던 건 아마 나도 모르는 어떤 촉 같은 게 발동해서였나 봐. 병원에서 눈 뜬 순간 따지듯이 물으니까 사장이 왜 나를 보며 당황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일하던 그곳에 여직원은 없었어. 2달 동안 난 얼빠진 놈 마냥 같이 일하는 여직원 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거지. 물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 내 눈엔 존재했으니까.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사장도 나도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로의 기억이 달랐던 것 같아. 사장은 면접 때 회사 인원이 없으니 당분간 혼자 일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대. 근데 내 시점에선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어. 이후 외근이 잦은 사장과 크게 마주할 일이 없어서니까. 그렇게 난 나대로 여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했고 사장은 사장대로 그냥 나 혼자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맡겨두고 밖을 돌아다녔던 거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지.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거나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나. 거짓말은 아니었어. 사장은 진짜 그런 줄 알았나 봐. 근데 결론적으로 나도 미친 건 아니었지. 당혹스러워 하다 어렵게 말을 꺼낸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감이 잡혔어. 사실 한 5년 전 원래 그 회사 사무실은 지상에 위치했었고 처음에 여직원 둘을 채용해 사업을 꾸렸었대. 나름 일도 잘하고 성실해서 오래 두고 쓰려고 사정이 딱한 이 친구들을 위해 숙식도 제공해주고 그랬나봐. 근데 이게 좀 화근이었던 게 밤에 회사에서 자다가 건물에 화재가 나서 둘 다 질식사했대.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그 후 사장의 사업은 희한하게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여차저차 그 당시 사무실까지 흘러들어갔었던가 봐. 그나마 운영이 좀 나아지면서 혼자 하기 버거운 찰나에 나를 고용했던 것 같은데 난데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또 사전에 나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여직원 운운하면서 따져 물으니까 이 사람도 당황스럽고 꺼림칙하고 뭐 그랬겠지. 이후 난 당연히 그곳을 나왔고 지금까지 사장이나 회사에 대해 들은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떠오르는 거지만 그날 그 사건을 겪기 전까지 진짜 사람 같았던 그것들의 정체는 뭐였을까? 진짜 사장이 데리고 있다. 죽은 전 직원들의 망령이었을까? 솔직히 난 그 창문 밖 그것들의 모습도 괴기스럽고 무서웠지만 2달간 정말이지 사람처럼 일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의문의 정체들과 상황이 지금 생각하면 더 오싹했던 것 같아. 2번째 이야기. 도와주는 영혼.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돈가스 가게가 있다.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가격과 양은 괜찮은데 맛은 좀 아쉬운 그런 가게였다. 돈가스가 좀 느끼한 면이 있어서 쉽게 물리기도 하고 다른 메뉴들도 그냥저냥 먹을만 했으나 그래도 웬만하면 일부러 다시 찾아가기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게다가 가게의 위치도 탁 트인 곳도 아니고 애진 곳도 아니고 어중간했다. 음식 맛도 위치도 어중간해서 장사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 식당인데도 몇 년째 그 자리에서 꾸준히 영업을 하는 것이 신기하여 점심시간에 오랜만에 방문을 해보았다. 주문을 하고 나서 보니 뭔가 고급스러운 집사 차림의 영적인 존재가 날 보고 반겨주었는데 그 존재를 보면서 가게가 잘 꾸려나가도록 도와주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었다. 어떻게 도와주는지 얘기를 해보았는데 가게 주인과 인연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다. 맛있게 먹고 가라는데 솔직히 그다지 맛없는 것이 함정이었다. 보통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서 그 가게를 팔고 더 좋은 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잘 나갔던 가게 자리에 다시 다른 가게가 들어오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일도 생기는 것 같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잘 되는 가게는 영업을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으니 잘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받쳐준다고 장사가 무조건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밑에서 소개하려고 한다. 내가 사는 곳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냉면과 갈비탕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가 있다. 언젠가 사람이 붐빌 만한 점심시간에 찾아가 보니 많은 테이블에 기껏해야 4~5 테이블만 채워진 것이 전부였다. 위치도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만한 곳이라 나쁘지 않고 근처에 공단도 가까워서 사람들이 모일 법한데 이상하게 가게 안은 썰렁하기만 했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혹시나 가게 주인이 이 글을 보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맛이 없었다. 갈비탕은 간도 잘 되지도 않고 건더기에 전혀 국물과 어울리지 않는 버섯을 넣은 탓인지 국물 맛도 별로였다. 그나마 냉면은 먹을만 했지만 다시 찾아갈 만큼의 맛은 전혀 아니다. 가게 주인을 타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이 가게가 이랬던 건 아니었다. 가게가 냉면집으로 바뀌기 전에 한식 뷔페집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격도 괜찮고 음식 수준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있는 일반 한식 뷔페집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인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게 사장이 잘 나가던 뷔페집을 접고 갈비탕과 냉면집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초창기 개업 때 알고는 손님이 눈물이 날 정도로 줄어들었다. 최근에 그 가게에 방문해서 냉면을 시켰는데 전보다 더욱더 수준이 낮아진 듯하고 점심시간에는 정말로 손님이 별로 없었다. 혹시나 해서 주변 상황을 보니 어떤 할머니 같은 존재가 보였는데 세월의 풍상을 많이 겪은 듯한 존재였다. 할머니와 대화를 하려 했지만 자세한 사정은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았고 그 할머니가 어떻게든 손님들을 끌어들이려 애를 쓰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 저 존재가 어떻게든 힘을 써주니 가게가 그나마 문을 안 닫고 저렇게 버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가게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 계산을 할 때 직원한테 왜 가게를 바꿨냐고 물어보니 그냥 장사가 안 돼서 바꿨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였다. 바뀌기 전보다 지금 이 장사가 너무나도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저렇게 궁색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 뭔가가 있어 보였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영적인 부분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의 선택이 결정적일 수도 있다. 위에 갈비탕집처럼 주변 상황이나 영적인 존재에 도움이 있어도 사업주의 판단이 엇나간다면 사업이 힘들어지는 것이다. 흔히들 사업할 때 운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아무리 운이나 영적인 부분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의 선택과 주변의 여러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사업할 때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운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바꿔갈 수 있는 것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세 번째 이야기, 실제로 경험한 일들. 1. 저희 고모부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오래 병상에 누워 계셨고 온 친척이 병간호에 동원됐었죠. 4개월 판정을 받으셨는데 근 1년 가까이 더 사셨습니다. 고모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다 부스스 일어나시더군요.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뜬금없이 절 보시더니 야, 네 고모부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사촌형이었는데 조금 전 고모부가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모친께 여쭤보니 고모부가 꿈에 나오셨다네요. 모친 손을 꼭 쥐시더니 그동안 간병해줘서 고마웠다고. 난 이제 아프지 않고 평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웃으며 가셨다네요. 1. 저는 환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3 여름 일요일 새벽이었는데 약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새벽에 자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다녀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또 하며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시작되더군요.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간격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나중에 쏴 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래하는 소리와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기는 소리까지 이런저런 소리를 낮게 속삭이는 사람들 말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지금 들리는 건가? 실제 소린가? 환청 아닌가?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실제 존재하는 소리처럼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방금 다녀온 저희 집 화장실에서 말이죠. 환청은 생각보다 선명하게 들립니다. 3. 어린 시절 살던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어느 날 저희 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사는 층 복도에 누군가 시커먼 관을 세워 벽에 기대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상식이 없는 장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동네 아줌마들 말이 많았었죠. 뭘 상식하게 관을 아파트에 세워놨었다고. 무튼 복도로 들어서니 저희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군요. 옆집에 상여등이 매져 있고 곡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오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시더니 애 방금 우리 집 둘러보고 간 사람 누구니? 라고 하시더군요. 여름이라 현관문도 다 열어놓고 있었고 제 방이 현관문 바로 앞이거든요. 그런 사람 없었다고 하니 저희 모친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래, 이상하다 분명히 검은 도포 입고 시커먼 갓 쓴 사람이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고 갔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긴 말씀이 그 있잖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랑 똑같이 생겼었어. 사.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집에 평소 모친과 친하셨던 비구니 스님이 놀러 오셨습니다. 꽤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마루에서 과일을 드시며 어머니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시다 갑자기 환한 표정으로 바뀌시더니 저보고 현관문을 닫으라더군요. 영문도 모르고 후다닥 현관문을 닫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미친 영감쟁이가 누굴 데려가려고 이 집을 기웃거려. 저 영감쟁이 누구야? 라고 일가를 하시는 바람에 모골이 소년해 진 적이 있지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얼마 전 옆집에서 장사를 치렀다는 말도 꺼내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층에서 투신 자살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빙의. 아버지는 빙의 체질이라 매일 저녁마다 가위에 눌려 끙끙 앓곤 했다. 다행히 어머니는 대대로 주술사 집안이라 그런 걸 없애는데 능했다. 아버지가 신음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어머니가 가슴 근처를 꾹 눌러 멈추게 한다. 큰 비가 계속되던 가을. 어느 밤부터 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심한 신음소리를 내게 되었다. 가위에 눌리면 집안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큰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날 무렵 아버지는 보고 말았단다. 가위에 눌려있을 때 문득 옆을 봤는데 소복을 입은 노파가 저편을 향해 누워있더란다. 아버지는 나날이 이어갔다. 어느 밤 어마어마한 신음소리가 아버지 방에서 들려왔다. 일어나 있던 나는 침실문을 열까 했지만 머릿속에서 마치 경보가 울리듯 그러면 안 된다. 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황해서 욕실에 있던 어머니를 부르러 갔다. 어머니는 곧바로 나와 침실문을 열었다. 그 순간 나는 보면 안 된다. 는 머릿속 소리와 함께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흰 눈을 치켜뜨고 괴로워하고 있었단다. 어머니가 뺨을 때리자 새파란 얼굴로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침실 옷장 유리문으로 근오파가 들어오는 꿈을 꿨어. 라고 떨면서 말했다. 당시 나는 강시에 푹 빠져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적의 악명퇴산이라는 글자를 써서 옷장 유리문과 창문 쪽에 붙였다. 다음날 아버지는 오랜만에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잘 잤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가장 큰 공포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자면서도 집안 전체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침실 밖에선 노파가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창문에는 부적이 붙어 있다. 옷장 유리문도 마찬가지다. 노파는 잠시 머뭇거리다 화장실 쪽 창문을 불쑥 빠져나가 무서운 스피드로 침실 문을 지나 아버지에게 곧이어 끔찍한 아버지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싶어 어머니는 뭐든지 보인다는 용한 영능력자를 찾아갔다. 이 지방 말로 후셔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확실히 아버지에게 노파가 씌어 있다며 그 노파의 이름을 말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옛날 근처에 살던 아줌마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귀여워해서 잘 돌봐주던 분이었단다. 후셔돈이 말하길 당신에게 도움을 원하고 있소. 무덤을 찾아가 보시오. 다음 날 아버지는 그 아줌마의 친척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덤에 찾아갔다. 무덤 속 유골은 납골 항아리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여기저기 흙부러진 데다 장마 때문인지 불에 잠겨 있었다. 왜 그런 상태였을까? 노파에게는 아이도 남편도 없었다. 그래서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 T가 장례를 도맡았다. 하지만 T는 납골 항아리마저 아까워하는 수전노였다. 죽은 노파의 재산은 전부 가져간 주제에 화장한 뼈가루를 담을 항아리 하나 구해주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는 무덤 수습을 다른 친척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함께 T의 집 근처에 들렀다. 저를 원망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찾아가려면 T한테 찾아가 주세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겪던 심령현상은 싹 사라졌다. 몇 달 뒤 T는 뇌의 열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다가 곧 세상을 떠났다. 우리 가족은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곱씹으며 길었던 공포가 겨우 끝났다는 것에 안도했다. 후에 듣기로는 아버지가 영감이 강한 탓에 그런 고초를 겪은 것이라 한다. 5번째 이야기. 할머니. 할머니가 병으로 입원해 더는 힘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졸업을 위해 학점도 다 따고 취업도 결정된 상황이었기에 나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곁에 머물며 이런저런 심부름도 하고 찾아오는 친척분들을 맞이하곤 했죠.
내가 간병을 시작하고 3주가량 지나서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정도 전 이야기입니다. 밤에 자면 꿈에 죽은 아이가 나와서 어서 이리로 오라고 하면서 쫓아오는구나.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아야라고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잡히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도망치게 된단다. 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을까? 아야는 지옥으로 떨어진 걸까? 나도 지옥에 가게 되는 걸까?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입원하기 반년 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진 탓에 그런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원앙 부부였습니다. 싸움 한 번 한 적도 없고 어디 나갈 때도 반드시 함께 다니셨죠. 할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 생활이 어려울 때도 둘이서 열심히 헤쳐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필 할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다니 나는 조금 슬픈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내고 이틀 뒤의 일입니다. 깨어있을 때도 아야가 보이는구나. 간호사가 문을 열고 방에 들어오는데 복도 저 멀리에 서 있는 게 보여. 누군가를 잘못 봤다 하더라도 약해진 할머니의 시력으로 복도 끝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상상해 버릴 만큼 할머니의 정신이 약해졌던 걸까요? 나는 혹시나 싶어 가족들에게 다들 모여 병문 안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확실히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과 형수, 여동생이 할머니 병문안을 하러 다 같이 왔습니다. 형과는 오랜만에 만나는 터라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한마디에 병실 분위기는 확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예가 이 병실에 와 있구나. 방 모퉁이에 서서 나를 보고 있어. 할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셨습니다. 계속 사이좋게 지내왔을 텐데 왜 이런 흉내를 내는 게야.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훌쩍훌쩍 우는 할머니가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